불쌤의 거꾸로 한국사 시즌 3 그 51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제1차 세계대전과 국제정세의 변화 그리고 일제강점기가 시작되면서 일제의 식민 지배체제 무단통치와 1910년대 무단통치와 수탈체제가 확립되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국주의 열강들 19세기는 제국주의의 시대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제국주의 열강들이 더 이상 이제 식민지를 확보하기 힘들어지니까 상대 식민지를 뺏는 식민지 쟁탈전을 펼치게 되죠. 영국, 프랑스, 러시아가 한 편을 먹고요.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가 한 편을 먹습니다. 나중에 이제 오스만 투르크도 여기에 합류를 하죠. 그런데 전쟁 끝날 무렵에 이제 러시아가 빠져나가게 되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중간에 참전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러면서 결과적으로는 영국, 프랑스, 미국 등 연합군의 승리로 전쟁이 끝나게 됩니다.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우드로 윌슨은 14개조의 세계 평화안을 제창했는데요. 국제기구인 국제연맹이 참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죠. 그리고 모든 민족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무엇입니까? 그렇죠. 민족 자결주의를 주장하게 됩니다. 민족 자결주의는 승전국 식민지엔 적용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 논의 자체가 유럽 세력을 좀 약화시키려는 의도를 담고 있었기 때문에 파리 강화에 의해서는 결국 채택되지는 못했습니다. 러시아가 이렇게 전쟁 막바지에 전장에서 이탈했다는 이야기 말씀드렸죠. 이탈하게 된 이유는 뭐였습니까? 바로 이 그림 속의 인물 레닌.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 버린 거죠. 그래서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소련이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무엇으로? 러시아 혁명으로. 짜르 정부의 전제 정치를 엎어버린 혁명 세력은 이제 1차 세계대전에서 전쟁을 그만하겠다라는 이런 국내 여론을 반영해서 전쟁을 중지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제국주의 열강들의 싸움에서 빠지겠다. 반제국주의 노선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식민지 약소 민족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죠. 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제국주의에 반발하고 있었으니까 제국주의에 반대한다는 걸 명분으로 세웠으니 제국주의 열강의 식민지인 나라들에게는 지원을 해줘서 자기 편으로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레닌이 주장한 이러한 민족 자결의 원칙, 결국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민족들은 자신들의 의지에 의해서 해방시켜줘야 된다. 그걸 지원해줘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우리나라처럼 열강들에 의해서 뭐 일제 식민지가 돼 있거나 중국처럼 열강들에 의해서 반식민지 상태에 놓여 있었던 나라들에게 열렬한 환영을 받게 되는 거죠. 반제국주의 민족 해방운동의 활성화. 민족 자결주의와 러시아 혁명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에서는 3.1운동이 이게 이제 계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중국에서는 5.4운동, 그 다음에 영국에서는 간디가 비폭력, 불복종 저항 이런 걸 내세우죠. 그래서 영국에 반대하는 운동을 펼칩니다. 우리나라의 상황을 볼까요? 일왕에게 직속된 조선 총독이 다스리는 조선, 식민지 조선이죠. 대한제국은 없어지고 이제 조선이라는 이름이 다시 부활됩니다. 그리고 그 조선 식민지 조선을 차지하고 있는 기구는 장악하고 관리하는 기구는 통치하는 기구는 조선 총독부죠. 식민 통치 기구로서 조선 총독이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합니다. 입법, 사법, 행정, 군 통수권, 결국 조선 총독은 대한제국의 황제를 대신하는 거죠. 근데 이건 일본의 천황, 일왕에게 직속돼서 육군, 해군 대장만 임명됩니다.
문관 총독이 없어요. 다 무관이죠. 군인입니다. 왜요? 한국인의 저항을 억눌러야 되니까. 그리고 대륙 침략의 발판으로 삼아야 되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어떻게 다스렸느냐? 조선을 통치함에 있어가지고 이거 왜 글자가 바뀌었군요. 친일 매국노들로 구성되어 있는 중추원이라는 것을 설치합니다. 총독의 자문기구죠. 한국인들도 정치를 참여하고 있다라고 대외적으로 선전하는 위장기구입니다. 3.1운동 때까지 한 번도 소집된 적이 없습니다. 결국 이 땅에서는 일제에 의해서 일본인들에 의해서 조선 총독부에 의해서 한국인의 정치, 경제적인 권리가 억압되고 근대 국민국가 수립이 늦어진 거죠. 자, 그러면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일본은 헌병 경찰 제도를 동원해서 무단 통치를 실시합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무조건 하고 프레스, 압박을 가해버리죠. 헌병이라는 게 여러분 뭡니까? 밀리터리 폴리스, MP, 군대 경찰입니다. 치안 업무를 경찰이 맡지 않고 군인이 맡는다는 거죠. 치안 업무, 경찰 업무를 헌병이 대신한다는 겁니다. 헌병 사령관이 요즘으로 따지면 경찰총장을 대신하는 거죠. 그들은 즉결 처분권, 재판 없이 바로 벌금도 부과할 수 있고요. 구금도 할 수 있고요. 때릴 수도 있습니다. 조선인 태형령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름도 조선인 태형령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재판을 거쳐서 벌을 주지만 조선인들은 재판 없이 바로 체벌을 한다는 겁니다. 한국인의 일상까지 감시를 하죠. 내용들을 도대체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태형을 하느냐? 어이가 없습니다. 집 앞에 청소가 왜 이렇게 안 돼 있어? 눈 왔는데 집 앞에 눈 안 쓸었어? 이리 와. 태형 10대. 헐. 아니 여기 산림령을 어기고 산에서 나무를 장작을 나 뗄감 쓴다고 나무 캐왔어? 배웠어? 이리 와. 태형 10대. 덜 익은 과일을 판매해? 이러면 어떡하란 말이야? 후숙 과일인데 안 돼. 이리 와. 빡빡빡빡. 빡빡빡빡. 야, 이 더운 날에 공사장 덥다고 울퉁을 벗어? 이거 풍기물 나냐? 이리 와. 빡빡빡빡. 실제 사례입니다. 어이가 없죠? 헌병들이 이렇게 집이 얼마나 위생검사라고 해서 집이 얼마나 지저분한지 청소했는지 이런 것까지 검사했다고 하니 할 말이 없습니다. 일상생활까지 감시하는 거죠. 오죽했으면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 들어봤죠? 호랑이보다 무서운 꽃감. 엄마가 밤에 아이가 울고 있으니까 이러면 호랑이가 잡아간다 그래도 애들이 계속 울어요. 근데 엄마가 꽃감 주니까 어떡합니까? 애가 울음을 그쳤다. 호랑이가 그걸 보고 우와 꽃감이 나보다 더 무서운갑다 이랬다는데 그때는 순사가 제일 무섭습니다. 꽃감 줘도 애가 운다 하면 순사가 잡아간다. 그럼 애가 울음을 뚝 그쳤다는 거죠. 그만큼 헌병 경찰이 무서웠다는 소리입니다. 요즘도 그 이야기를 가지고 와가지고 엄마들이 애들이 말 안 들으면 어때요? 너 이렇게 말 안 들으면 경찰 아저씨가 잡아간다. 이게 뭡니까? 이 식민 지배의 잔재죠. 자유를 억압하고 계속 해보겠습니다. 전국의 주요 도시에 일본군 2개 사단 함경도 남함과 서울 용산에 2개 사단을 배치해가지고 그 군대를 주요 도시에 다 깐 거죠. 사령부는 함경도와 서울에 있었습니다. 용산에 있었습니다. 교사와 관리들까지 제복 입고 칼을 차고 위압적인 분위기를 만들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억압해버립니다.
황성신문, 대한매일신보 같은 신문들 없애버리죠. 계몽단체 해산합니다. 심지어 열렬히 한일합방을 지지했던 대표적인 친일단체 일진회마저도 해산시켜버립니다. 식민지 우미나 교육, 노예교육이죠. 멍청이, 어리석은 사람을 만든다는 겁니다. 민족교육기관이라고 할 수 있던 사립학교나 서당을 억압하고 보통교육, 실업교육 위주로 편성합니다. 무슨 말이냐? 이제 일본의 식민지가 돼야 되니까 국어교육, 국어라고 해서 우리말이 아닙니다. 한글이 아니고 우리말이 아니고 일본어입니다. 일본어를 배우는데 시간을 훨씬 많이 할애합니다. 역사 배우는 시간이 1시간이면 국어 시간이 7시간, 일본 시간이 7시간. 그리고 지리 배우는 시간이 1시간이라면 실업, 영어 배우는 시간이 2시간이라면 기술 배우는 시간이 5시간. 이게 뭡니까? 한국인들을 지배를 당하는 사람으로서 가르치겠다는 거죠. 식민지의 지배에 순응하고 노동력으로 써먹을 만한 사람들을 기르겠다는 겁니다. 조선의 토지 소유권 제도가 너무 전근대적이라 안 되겠다.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 제도를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면서 토지 조사 사업을 실시하죠. 근데 실상은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 제도만을 만드는 게 아니라 자신들 식민 지배에 필요한 재정, 안정적인 세금을 확보한 목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뺏은 토지를 일본인들에게 싸게 불화해 줌으로써, 넘겨줌으로써 일본인들의 토지 확보가 좀 편리하도록 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절차를 복잡하게 하고요. 짧은 기간에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딱 뺏기는 거예요. 자기 거여도. 결과적으로는 총독부의 수입이 증가되고요. 엄청나게 많은 땅을 총독부가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차지하게 된 땅은 동양 척식 주식회사 등을 통해 일본인에게 싸게 불화되죠. 그래서 일본인들은 쉽게 대규모의 농장을 경영하며 지주로서 자리 잡게 되는 거죠. 그러면 조선인들, 한국인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통적이었던 경작권은 외면되고요. 지주의 소유권만 인정됐기 때문에 자신들이 그동안 누렸던, 조상 대대로 누렸던 경작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높은 소작료를 내는 소작인으로 지주와 다시 계약을 해야 되는 거죠. 결국 소작농의 증가는 소작쟁이가 늘어나게 되는 이유가 되고, 안 되겠다, 산으로 가자, 화전을 이루거나 만주, 연해주 등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토지 조사 완료가 아니라 조선 총독부에 의한 토지 조달 완료, 그리고 조선인들을 소작인으로 가둬버리는 거죠. 일본 자본주의 땅속부터 바닥까지 침탈하다. 식민지 수탈 체제의 확립. 한국인들의 자본 축적과 공업 발전은 억제하려는 목적으로 각종 법을 제정해서 제재를 합니다. 어떻게 해요? 경제활동을 신고제가 아니라 허가제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조선 총독이 허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너 회사 만들고 싶어? 만들어. 그런데 나한테 허가 받아야 돼. 이런 조건이 안 되니까 못 만들어라고 해버리면 아무리 돈이 있어도 만들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인들은 주로 소규모의 제조업과 매매업만 허용이 됩니다. 큰 공장이나 뭘 만들려고 하는 건 일본인만 가능하다는 거죠. 회사는 어업령, 광업령, 은행령, 인삼 전매제, 임야 조사 사업 등을 통해서 일제가 식민 지배 체제, 경제 체제를 확립해 갑니다. 다 빼앗아가고 자신들이 통제를 하겠다는 거죠. 철도, 항만, 도로, 통신망이 뭐냐? 오타네요. 통신망 확충. 이런 걸 통해서 교통과 통신이 확보되면 어떡합니까? 뭐 연락하기가 쉽고 지배가 용이해지죠.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의 유통이 편해진다는 것은 상품 시장,
식량, 원료 공급지 이걸 착취해 갈 수 있어야 되니까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실은 투자를 한 거죠. 식민 지배 체제를 위한 투자. 우리에게서 토지 빼앗아 가서 자신들 돈 만들고 그걸로 자신들의 식민지 지배에 필요한 기반 시설을 만들어 갑니다. 결국 한국인들의 상업 활동은 크게 위축되고 한국 경제는 일본에게 종속되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끝.